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중요해졌느냐 하면 여기서 생각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는 생각을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죠. 혹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제들이 해줬죠. 사제들이 생각한 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왕이 생각한 걸 귀족은 따라가면 되고, 귀족이 생각한 걸 백성은 따라가면 되고, 백성이 생각한 걸 노예는 따라가면 돼요. 사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편하죠. 누군가 대신 생각해 주니까. 도덕률도 다 누가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 디테일한 법률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2000년 넘게. 근데 데카르트가 나타나서 아니야. 생각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은 존재인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존재인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존재는 죽은 존재라고 데카르트가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나라는 주체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니체가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신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 전까지, 니체 전까지 세계의 모든 기준, 도덕의 기준, 법률의 기준, 사회활동의 기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다 뭐였어요? 신이었어요.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물리적으로 육신이 죽었다는 의미였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그 기준이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니체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귀족들 중에는 전쟁하고 방탕한 생활에 돈을 다 써서 몰락한 귀족들이 쌓여가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신흥 자본 세력, 시민 세력, 그전에는 그저 피지배계층이었던 계층들, 계급들이 갑자기 돈을 무기로 중산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족들에게 돈을 꿔주고 귀족들을 자기의 마음에 맞게 조종을 하기 시작해요. 시민사회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됐어요? 신분의 벽은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건데 저들을 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 신분의 벽을 깰 수도 있겠다? 이걸 사람들이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그 시민혁명은 루이 14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로 상징화되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궁정생활. 앙뚜아네트가 한 얘기 유명하죠. 국민들이 막 빵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라는 얘기를 했다는. 근데 사실 그거는 실제로는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천진난만하긴 했지만 그렇게 무식한 여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믿어질 정도로 권력의 부패에 싸웠던 혁명이죠.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평민이에요. 평민이 권력을 잡자마자 뭘 했느냐 하면 공포정치를 사람들을 막 죽여요. 그래서 뭐 며칠 안 가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제가 다시 보진 않으면 일주일 갔나 몇 주 안 가고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이제 다시 그 공화정이 시작되려던 찰나에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장악하고 다시 황제가 되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은.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 속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의심에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로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나? 신이 살라고 명령한 대로 살면 우리는 진짜로 천국에 갈 수 있나? 누가 그걸 봤지?
현세에서 돈을 벌고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현세에서 영주한테 와이프를 뺏기지 않고 내 소작물을 뺏기지 않고 내가 번 걸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점점 사람들이 불만이 끓어오르고 그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할 때 니체가 선언을 한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신이 죽었다는 건 선악의 기준이 죽었다는 거예요. 도덕의 기준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이 사라진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니체는 여기에 이제 니체가 여러 가지 해법들을 이미 남겨놨어요. 니체 나름의 해법들을. 자, 그것과 별개로 실존주의만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다. 이 세상에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라고 하이데거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목적 없이 던져졌어요. 우리가 왜 사는지 아무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다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하이데거가 우리는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라고 선언을 한 순간 이제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방랑하는 존재가 됐죠. 자, 다시 사르트르가 나타납니다.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본질을 찾기 시작해요. 자, 그 본질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볼게요. 이 컵 잠깐만 빌려주세요. 여기 컵이 하나 있어요. 이 컵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안 가지고 태어났나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죠. 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깡패 같은 박상훈 같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여기다가 재를 떨고 담배꽁초를 막 비벼 껐어요. 이 컵을 컵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어질까요? 그럼 컵이라는 본질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얘는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얘는 뭘로 남아있죠? 잿더리라는 본질이 변한 거예요. 컵이 아니에요, 더 이상. 컵이라는 건 무언가 액체를 따라서 우리가 마시기 위한 용도로 만든 거죠. 그런데 담배를 여기다 비벼 끈 순간 뭔가 바깥에서 계속 삑삑 소리가 나는 거였죠. 내부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네, 하여튼 잿더리라는 본질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맹주희 씨가 이 컵들을 보니까 색깔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인테리어 벽면의 색깔과 되게 어울리게 생겼어. 그래서 벽을 2만 개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이 컵을 거꾸로 다 박았어요. 자, 그럼 무슨 본질까지 사라졌어요? 무언가를 담는, 잿더리일 때는 최소한 무언가를 담는다는 본질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담는다는 본질도 사라지고 이젠 벽에 가서 거꾸로 박혀서 뭐가 됐어요? 그냥 인테리어의 어떤 머테리얼이 돼버렸어요. 자, 머테리얼이라는 본질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컵 스스로 만들었나요? 아니죠. 맹주희 씨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컵이 만약에 생각을 할 줄 안다면 맹주희 씨가 나를 인테리어 머테리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나의 본질을 외부 환경이 정해주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제 이걸 인간의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자리에 제 딸 박다은이 나와 있어요. 다은이의 이름은 제가 지어줬습니다. 제가 여러 이름들을 후보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제 그 다은이 엄마랑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박다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그 박다은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다은이는 도연이가 됐을 수도 있고 가은이가 됐을 수도 있고 하나가 됐을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다은이라는 이름이 결정될지 그 순간 아무도 몰랐어요. 결정이 된 다음에 안 거예요. 저조차도. 자, 제가 다은아 하고 부를 때의 느낌과 다은이 엄마가 다은아 하고 부를 때의 느낌은 같을까요? 굉장히 다를 겁니다. 따라서 동일한 이름 박다은으로 부르지만 다은이 엄마가 박다은을 부를 때와 다은이 아빠가 박다은을 부를 때 저 동일한 인물 박다은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다은이와 사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우리 나경이하고 다은이는 이제 형제지간이에요. 사촌 형제지간인데 나경이가 다은 언니를 볼 때 느껴지는 느낌이 고유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연이는 다은이랑 친구지간이죠. 하연이도 다은이를 부를 때 다은이의 이름에 담기는 이미지가 따로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다은일까요? 다은이죠. 네. 전체 다가 다은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다은이는 각각에게서 이 각자 다은이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서 다은이에 대한 이미지를 들으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불쌍한 딸내미였어? 라든지 언니가 그렇게 멋져 보여? 아닌데? 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A냐 B냐 C냐가 보면 다은이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 박다은은 다 놀랄 거예요. 우리는 단수이면서 복수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하나의 개체를 살고 있지만 수많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질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겪는 사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쌓이고 변화하고 중첩돼요. 그러면 그 모든 본질을 이루고 있는 실체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 아까 얘기했죠. 이 컵이 이렇게 놓고 쓰는 물건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설거지해서 뒤집어 놓은 거야. 이게 정상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물건에 뚜껑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깨뜨려서 파편화되는 순간 얘는 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잃을 거예요. 하지만 굵은 파편 몇 개는 얘가 컵이었다는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킵니다. 본질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죠. 하지만 깨진 파편 상태에서는 그 본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본질이 돼야 돼요.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있죠.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스파이가 깨진 컵을 가지고 사람들을 싹 목을 베서 죽였어. 살인도구죠. 본질을 순식간에 바꿔내는 겁니다. 자, 본질은 절대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보다 우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존재는 어때요? 이 존재는 존재하는 한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르트르가 얘기한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은 각각 지금 다 각각 다른 본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 앞에 가면 엄마이고 아빠이고, 연인한테 가면 연인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동료이고, 누군가의 의뢰인이고, 누군가의 변호인이고, 누군가의 직장인이고, 그쵸? 누군가의 사장이고, 다 각각의 본질을 보통 우리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직업은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질, 저 본질 다 지워. 자, 아들로서의 본질도 지우고, 감독으로서의 본질도 지우고, 사장으로서의 본질도 지우고, 선생으로서의 본질도 지우고, 그러면 남는 게 뭐야? 그렇게 해서 맨 밑바닥에 남은 게 뭐야?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 그게 실존을 자각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맨 밑바닥에 남아있는 근원적인 어떤 존재, 우리의 존재. 그걸 사르트르는 실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은 실존이라고 부르죠.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럼 실존을 늘 느끼면서 살까요? 사르트르 까미는 늘 자기 실존을 자각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왜 불가능할까요? 우리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살죠. 관계를 맺을 때마다 새로운 본질들이 계속 투사가 됩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도. 우린 자식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출가했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본질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자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사르트르는 구토라는 소설로 썼어요. 그 실존을 자각하는 그 순간을. 그 실존이라는 걸 우리가 언제 자각할 수 있느냐 하면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자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극한 상황에 왔을 때 자각이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를 이야기할 때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알베르 까미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빠가 1차 세계대전에 징집돼서 나가서 죽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빠의 죽음이라는 걸 끌어안고 태어난 셈이죠. 그리고 까미가 살아있는 동안 나치의 발음을 봤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까미는 나치에 반대하는 레지스탕스 잡지사에서 일을 했어요. 실제로 레지스탕스 활동도 했다고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전쟁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이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선이 어떤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막 얘는 이제 앞으로 뭐 야구 선수가 돼가지고 엄청난 빛을 발할 애야. 모두의 촉망을 받아. 막 연봉 막 지금 막 뭐 한 200억으로 막 서로 얘기가 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얘는 물리학의 천재야. 아인슈타인 이후에 정말 세계 물리학을 막 엄청나게 끌어올리래야. 근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유가 없어요. 죽는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했던 행동들과 아무 관련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지는 게 전쟁과 전염병이에요. 페스트. 그래서 까미의 작품 중에 페스트라는 작품이 있는 거죠. 이런 극한 상황에 사람이 딱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즉 죽음을 가까이 두는 상황이 되게 되면 갑자기 죽음이 갑자기 다가오면 우리 뭐가 소중해질까요? 삶이 소중해집니다. 죽음이 갑자기 확 눈앞에 닥치면 순식간에 삶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착이 생겨요.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자기 존재를 갑자기 확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존을 경험하는 게
딱 죽음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요. 부조리가 있어요. 자, 부조리 문학 많이 들어보셨죠? 알베르 까뮈의 문학도 부조리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특히 이 이방인은 그냥 부조리 자체를 써놓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부조리라가 뭘까요? 부조리는 뭘까요? 응? 부당한 상황. 부당한 상황도 부조리의 한 일부분이에요.